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태우지 않아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사촌오빠가 학교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건물 4층에 밴드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닛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 여름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던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닛 위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촌오빠가 학교의 오래된 건물에 있는 밴드 동아리 방에서 밤을 보낸 두 남자 부원 중 한 명이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다리 밑에서 사람 머리를 목격했다고 한다. 몇 달 후 동아리 방 청소 중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발견되었고 그 사진은 과거 사고로 사망한 동아리 부원의 것이었으며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상태였다.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우고 나서야 흉흉한 소문이 잠잠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훔쳐본다. 넌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밖에서 울리는 것은 천둥 소리가 널 잠에서 깨우고 말았지. 넌 다시 졸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다른 천둥 소리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 이런 일이 밤 내내 반복됐고 결국 너는 자리에 누워 방 밖에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어. 너의 시선은 형체도 알 수 없는 물체들을 향해 따라 움직이다가 방 건너편에 놓인 거울에 시선이 멈췄어. 그때 번개가 쳤고 거울이 잠시 반짝였어. 그 짧은 순간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얼굴의 실루엣이 드러났어. 새까만 눈에 입을 벌린 모습. 그들은 널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시선은 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어. 너가 뭘 봤는지 확신할 수 있어? 넌 불안해하며 밤 내내 잠에 들지 못했어. 다음날 아침 넌 벽에서 거울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어. 너가 본 게 진짜였든 아니면 가짜였든지는 아무 상관없었어. 넌 그저 거울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사실 넌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갖다 버렸어. 몇 달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어. 넌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야. 넌 깜짝 놀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망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물에선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 거울 위를 덮었어.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제발 거울을 돌려놔줘. 우린 너의 자는 모습이 그리워. 세 번째 이야기, 딸을 찾아야만 했다. 내 딸 사라는 벙어리입니다. 세상에서 귀엽게 웃는 제스처를 가장 잘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와이프와 저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에 우울한 내색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라에게 새 옷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그 아이의 하얀 방에 어울리는 옷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치워내자 벽에는 약 15cm 크기 정도의 남자가 손을 펼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게 아닌 마치 잡지에서 볼 듯한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회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비추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것을 전에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삿짐을 옮겼던 사람들이 옷장을 사라의 침실에 두었기에 제가 봤을 이유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전 그걸 긁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새로운 옷장으로 가릴 생각이었기에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나는 가구점에서 새 옷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애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옷장도 샀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내가 새 옷장을 술에 씻고 끄는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비명이 들려오는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벽에 있었던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등과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잔뜩 벌린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벽 위에서는 손을 펼치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이곳에 갇힌 사람과 바뀐 이후로 전 계속 이곳에 줄곧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저 아이가 대화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손을 붙잡아 날 자유롭게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저도 똑같이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한테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정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풀썩 주저앉으며 딸의 이미지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가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조씨는 로라의 코트를 받아서 옷장 안에 걸어놓았다. 애정이 듬뿍 담긴 웃음을 지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와인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곤 달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라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비추어 보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를 기쁘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던 건 그의 흠모였으니까. 부엌에선 쨍그랑거리는 금속 소리와 함께 들뜬 조시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로라는 빙긋 웃으며 서재로 향하고는 소파에 몸을 편안히 기댔다. 기다리던 도중 그녀는 옷장에서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조시가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로라는 방을 훑어보고는 머뭇거리며 옷장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는 오래되어서 힘을 꽉 쥐어야만 돌아갔지만 어떻게든 열 수는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귀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틀림없는 미풍이 옷장 속 코트와 작은 장식품들 뒤편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코트를 옆으로 치워내자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더더욱 크게. 로라는 조심스레 뒤를 바라보았다. 조씨는 여전히 부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단 걸 눈치챘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로라는 공포를 직면했다. 벽에는 4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말라붙은 피가 그녀들의 손목과 발목에 늘러붙어 있었다. 그중 3명은 의식이 불명인 채로 축 늘어져서 사슬에 걸려 있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이도 간신히 유지한 상태였다. 그녀는 힘없이 팔을 움직였고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랐다고. 조슈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멍청. 그의 말은 얼굴로 향해 날아든 팔꿈치에 끊기고 말았다. 그는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로라에겐 병난로의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에 날리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엎드린 형체 옆에 서 있던 로라의 표정에는 역겨움만이 남아있었다. 5개월 동안 이 얼간이에게 관심 가진 척 했었던 나날들.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숨겨왔었던 5개월간의 내 진짜 목적. 로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어냈다. 잔뜩 쇠약해져 무릎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 괜찮아, 언니.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5번째 이야기, 악마. 그가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도 여동생은 꿈쩍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김이 보일 정도로 주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다. 여동생은 몸을 떨며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작은 팔로 내 허리를 꼭 감쌌다. 계속 잠든 채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가 키가 크고 말랐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전부였다.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기에 그의 대부분은 그림자의 뒤에 감춰져 있었다. 숨이 멈춰왔다. 그가 내 침대 옆에 섰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공허한 흰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멈춰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를 쳐다봤다. 마침내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그의 앙상하고 얼음장 같은 엄지손가락을 내 움푹 파인 왼쪽 눈 부분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눈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난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나머지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얼굴 위로 올라와 내 뺨에 오래된 흉터를 따라 내려갔다. 그러다 그의 검지와 중지가 내 입술 위로 멈춰섰다. 붓기는 가라앉은 채였지만 내 아랫 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얼굴을 떠나 내 팔로 향했다. 그는 내 오른손목을 붙잡아 들어 올리고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 자해의 흔적은 희미해졌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면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곳에는 희미한 절망과 즐거움의 감각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내려놓고는 이번엔 왼쪽 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아플 정도로 내 팔을 꽉 쥐었지만 난 여전히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여동생은 여전히 잠든 채였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선 중요한 전부였다. 그는 나의 금방 난 상처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은근하게 미소 지었다. 얼기설기 붙여진 밴드 위로는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해의 흔적은 이전 것하고는 달랐다. 이 상처는 분노 때문에 혹은 동생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바랬던 나의 나약한 이기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상처는 좀 더 아름다웠다. 더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 상처는 이해할 수 없는 눈 문양과 오망성과 숫자와 기호들의 디자인으로 내 팔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팔에 이걸 새긴다 해도 나에게 있어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냐는 것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어졌다.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입술 사이엔 날카로운 누런 이빨들이 잔뜩 드러나 있었다. 그는 입술이 내 귀에 닿을 때까지 몸을 기울였다. 차가웠다. 그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서서히, 아니면 빠르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속삭이는 듯했지만 그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즐거움과 연민이 술을 놓고 있었다. 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선 그녀에게 새로 생긴 멍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서서히 난 속삭였다. 그는 다시 빙그레 웃고는 방을 떠났다. 내 부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난 미소를 지으며 내 여동생을 더욱 꼭 껴안았다. 6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메시지. 난 새 집으로 이사갔어. 예쁜 집이었지만 오래되고 삐걱대고 으스스한 집이었지.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그 가격이다 보니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좋게 고쳐나갈 생각이었어. 그날 밤 새벽 2시 즈음 자다가 목 좀 축이려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 부엌 바닥 밑에서 가늘게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난 이게 모스부호를 아는 걸 알아차렸어. 난 놀라가서 핸드폰을 집어와서는 모스 해석 앱을 열었어. 두드리는 소리 자체는 되게 간단했거든. 난 모스 코드에 대해 조금밖에 몰라. 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나 혹은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이건 모스 부호구나 하고 알아차릴 순 있었어. 물론 코드를 외우고 다니진 않으니 번역해봐야 하지만 말이야. 모스 앱이 소리를 해석했어. 도와줘. 계속 되풀이해서 말야. 난 내 녹음기 앱을 켜고 소리를 녹음했어. 제발 도와줘. 난 모스 코드로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어. 지하실. 난 이 집에 지하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난 그냥 전 주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줬다던가 아니 뭐 말하는 걸 깜빡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할지 감도 안 잡혔어. 내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될지 감도 안 잡혔으니까. 난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이 알맞는 부서에 날 연결해주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난 두드리던 소리를 다시 재생해봤어. 등골이 오싹해졌어. 핸드폰에서 모스 코드를 다시 틀어봤는데 번역에 문제가 있었어. 아까 창문에 내리던 빗소리가 다른 두드리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야. 다시 해석을 해보니 지옥이었어. 7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소름 끼치는 경사로.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했던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이 있는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에서는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문대 학생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한번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에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가만히 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저 미친년 또 지랄이다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저 공부에 집중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수희 아저씨는 2층과 3층 사이의 경사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1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실족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죽음이 잊혀진 1년 후 밤늦게까지 1층에서 작업하던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을 가던 중 어둡고 후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긴 머리를 하고
경사로를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무엇을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 후부터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는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언니네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광명의 어느 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광명이라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 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섭다 보니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위, 아래, 그리고 드르륵 하는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매번 현관문 2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환청을 들은 거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서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에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 10번째 이야기, 꿈속의 고모님. 결혼 전에 겪은 일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신혼집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구를 놓은 상태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어두컴컴하고 습한 지하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벽으로 밀쳐진 상황이었고 누군가 제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두 손을 밀치려고 했는데 제 목을 조르는 사람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없던 게 아니고 목이 뒤로 꺾여서 넘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온몸에 힘이 빠졌고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가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얘한테 이런 짓을 하냐. 평소에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비록 꿈이었지만 처음 보았습니다.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위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요.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피곤해서 악몽을 꿨나 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꿈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대화 도중에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고모가
낯선 사람이 와서 나오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고모님께선 이북에서 남편과 살고 계셨는데 6.25 전쟁 때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서 일본에서 사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얼굴은 뵙지 못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1년 후쯤 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족이 없어서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서 유골가루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고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모님께서 새 식구가 와서 제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혼자서 쓸쓸하게 고모님께서 목을 매서 자살하셨다고 하네요. 마지막 모습이 그렇다 보니 꿈에서도 목이 꺾여서 나타나신 게 아닌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11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시선. 방문을 가볍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아빠인 것 같은데. 브라이언, 안에 있니?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 나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 여기서 보니 방 전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어. 나 평소에 한 번도 방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었구나. 아빠가 다시 문을 노크했지만 여전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지난 몇 달간은 정말 나한테 있어서 너무 힘든 시기였거든. 아빠가 발령받고 나서 나랑 아빠는 이 도시로 이사 왔어야 했으니까. 아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잠깐 걸릴 거라고 얘기했었지만 나한테 있어선 그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 특히 학교에서 말야. 사람들이 학교에서 날 마치 외부인 마냥 바라보는 눈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시선이며 중얼중얼 대는 거며 내 뒷담이며 전부 다 말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 시작됐어.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걔네들이 내 주위를 에워쌌어. 그러고는 나한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이후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 일은 서서히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기 시작했어. 아빠한테 얘기를 하긴 너무 두려웠었어. 그래서 알지 못하게 집에서도 후드티를 입어서 상처를 감추었지. 문 밖에선 서서히 다급해하는 게 느껴졌어. 노크 소리는 쾅쾅대는 소리로 바뀌었고 아빠는 이 문을 열라며 계속 소리쳤어. 잠깐 문을 열어야 되나 생각했지만 너무 지쳤어. 더군다나 방구석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하고 말야.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 난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어. 아빠의 긴장하던 표정은 천천히 두려움에 무언가로 바뀌었어. 난 여기 앉아 있었지만 아빠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 아빠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었어. 천장에 매달린 내 몸을 말이야. 12번째 이야기, 다른 종교를 무시하지 마라.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에 딱히 배워놓은 기술도 없었던 아버지는 급한 대로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직장을 구하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집안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니 걱정되어 온갖 군데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큰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시던 여스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백마의 피로 어른 키의 절반만한 큰 부적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일주일이 지나자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제가 신기하게도 손으로 벌레를 잡으면 울더랍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가 쪽이 대부분 그 종교이고 아버지도 당시 연달아 사고가 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서서히 그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교들이 그렇듯 타 종교를 동시에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타 종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에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그 부적을 태워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아버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무서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집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예쁜 여자가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앉더랍니다. 놀란 아버지는 아줌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느냐, 어서 나가라. 그렇게 소리쳤는데 싱긋 웃기만 하고 나갈 생각을 않더랍니다. 그 웃음이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아버지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이 장사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힘을 내서 확 밀쳐내는 순간 여자가 잡고 버티던 문틀을 놓치면서 그 곱던 얼굴이 악기로 서서히 변해 가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 악기의 형상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노려보던 그 핏발선 눈초리에 숨이 멎을 듯 이후 명절에 큰 집에서 아버지는 그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태워버리고 거기다 변절까지 했으니 화가 나서 악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덕을 많이 쌓으신 스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